안녕하세요. 30대 여성이며 깊은 인생 교훈을 얻은 채 사연을 보내는 저입니다. 인디언 속담 중에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난다는 이 말은 흔히 머피의 법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데 틀어진 관계는 나중에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여 멀어지게 되고 잘 풀어지면 다시 만날 때도 훗날에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나 성격적으로 살았는데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좋은 면에서는 배려심이 있고 나쁜 면으로는 너무 만만하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 제 성격의 팔은 계속 가족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쁘게 지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아주 큰 실수로 파면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가끔 속이 답답하고 탑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그것을 초래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비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때쯤 아버지께서 친한 친구의 보증을 받아 잘못된 일로 인해 엄청난 금전적인 압박이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직장도 잃게 되었고 빚까지 짊어지고 막내일마다 눈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크게 상심하신 마음을 술로 달래셨어요. 그러던 중에 술에 점점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회 일하실 때 가게를 도울 수도 있었겠지만 어린 시절 사고로 청력을 잃으신 채 청각장애인으로 전환하셨는데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에 일어난 것이었죠. 부모님의 불행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편지 한 장을 남기시고 사라지셨습니다. 편지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쥐고 집을 뛰쳐나가셨습니다. 나중에 저가 성장한 후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유서를 쓰시고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에게 실망하여 더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각성한 것인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공사판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어머니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편지를 읽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이런 아슬아슬한 부모님 갈등을 눈치 보며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보내왔습니다.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면에서 신경을 쓰게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평생 눈치가 빠른 착한 딸로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게 틀려 보이는 사춘기 시절 2급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와의 대화는 수화로 이루어졌었죠. 유치원생부터 당연히 배웠던 것이라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지만 호르몬이 난처했던 사춘기 때는 괜히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몇 번이고 까먹고 다시 배워야 했던 수화를 공부해야 하는 나이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혼자 상처를 받곤 했어요.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 라며 제가 참으로 제멋대로였죠. 그런 일 때문에 몇 번이고 어머니 앞에서 성급하게 굴기도 하고 혼자서 마음을 섞이곤 했습니다. 과도기를 거쳐 사랑하는 어머니와 소통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족으로서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통해 살아온 경험 때문인지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가족과 당사자로서 일하다 보니 다양한 상황에서 공감하고 궁극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목숨을 건 지혜를 얻었어요. 심한 발목 골절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으셨죠. 어머니와 저는 그저 살아 계신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께서도 한쪽 다리를 못 쓰던 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중 증이라도 움직이시거나 아르바이트 개념의 일을 하시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받은 보험금과 산재장애 지원금으로 그 꿈을 바꾸셨지만
저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20대 중반에 거의 제 생활을 포기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연애나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고 저와 유사한 어려운 지역 사람과 결혼하면 오히려 2배로 힘들어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관계는 예견된 마음고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와 내 부모님은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저희 부모님은 평생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의적인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오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연애를 해본 적 없다는 걸 안 직장 동료가 제게 어느 날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가 소개시켜준 남자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 아들로 현재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남자는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있는 집 자식이 왜 나에게 바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그랬죠. 직장 동료는 번호만 주고 연락해 달라고 했고 호기심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힘들어하며 위안을 받을 필요를 느낀 마음에서 연락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문자나 전화로 소통을 시작했고 마침내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만나보니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다정한 성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관계가 진지해진 후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진지한 관계는 아니지만 만약 이 사람이 나의 과거나 배경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가정 환경이나 경제력 같은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지레 겁먹은 제가 됐든 남자에게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과 평생 가난을 동반자 마냥 살아왔다. 우리의 만남은 처음부터 조건이 기울어진 관계인 것 같아서 진지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오히려 슬비 씨한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은데 나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해준 거잖아. 이런 말을 털어놓은 만큼 나하고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 것이겠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내게 슬비 씨한테 일어난 일을 만들 정도로 모든 면에서 꿀리는 게 업계에서 난 남들에게는 말 못하는 게 많아. 그 뭐지, 슬비 씨가 좋아하는 책 도입부에서 말이야. 행복한 가족은 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제각게 불행하다고. 사연 없이 가족이 어딨어. 그냥 사랑해서 가족이 되면 슬비 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고 내 문제가 슬비 씨의 문제가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 남자는 내가 걱정했던 치부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저와의 결혼을 다짐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하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게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미안하다고도 했어. 이후 제 남편이 될 사람은 먼저 제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바쁠 때 직접 운전기사 노릇도 했고 실은 내색 없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퇴근하면 주 3회의 요일과 학원까지 다니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슬비코 올리기 시절부터 배우지 않았냐고 하면서 착실하게 다녔어요. 연애를 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남편의 수하로 어머니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과거의 사건 이후 술은 입에도 되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 본인 회사에서 또는 노알코올 음료 몇 박스를 직접 챙겨왔어요. 외조인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정말로 감동적인 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등산을 하는 것을 취미 삼으셨거든요. 보통 주말이면 여기저기 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와서 막걸리를 마시는 게 인생의 유일한 취미이자 즐거움이셨어요. 그러나 다리를 다치면서 제대로 된 등산을 하지 못하게 되셔서 조금씩 운동하시는 정도로 대체하셨던 거예요. 사고 후 몇 번 시도해 보셨지만 한 30분 정도 산을 오르셔서 체력이 바로 떨어져서 내려와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등산복을 대고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아버지를 모셔 산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까지 말리기도 했지만 남편은 천천히 같이 걸으면 된다며 대답했고 아버지께서 힘든 걸 보이면 스스로 올려 다니겠다고 하셨어요. 중간에 너무 어려우면 그냥 내려오면 된다고 말씀하셔도 남편은 고집을 부리며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사위가 한번 같이 가보자고 제안하자 아버지께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셨다. 제가 너무 걱정돼서 함께 가야겠다고 했더니 너무 높은 산은 못 가고 국내에 있는 작은 산을 산책 삼아 강요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너무 밝았다. 아버지는 발목에 통증이 와서 힘들어하면 남편은 즉시 알아봐서 아버지께 말씀했다. 아버지께서는 거절했지만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둥실 없이 가파른 산을 올라갔다. 그래도 몇 년 만에 산 꼭대기에 오르니 아버지께서 기쁘셨다. 여기는 공기부터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공기가 참 좋네요. 풀냄새와 흙냄새가 코에 스며드는 것도 좋아요. 사등을 등지에 매달고 가는 게 정말 민망하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그렇지 않나요? 에이미는 어디서 실패했는지 말해주세요. 어차피 산에 온 것은 운동하기 위해서죠. 운동을 잘하면 좋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의무적으로 운동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운동이 더 잘 될 거예요. 등산을 마치고 아버지께서는 집에 오셔서 사위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떠밀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천천히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결혼 자금이나 시너지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신 분들께 우리 집의 환경을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걱정이었죠. 혹시 꺼려하시는 표정을 짓거나 남편과 저의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예상하고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걱정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상처를 받거나 마음 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때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부모님이나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인자하고 다정한 아버지는 저가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을 듣고 젊은 나이에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부모님께서 대견해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는 시누이도 매우 친절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공무원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 상견례에서 만나면 대화를 많이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계신지 등급을 물어보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양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오히려 내 쪽에서 우리 부모님이 장애를 큰 문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을 했어요. 가족들에게 표현이 어떻게 다가갈까 걱정했었는데 그건 정말 한심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당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눌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양가 어르신들이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서 식사하는 도중 시아버지를 따라 들어가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나빠 보이기도 했어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니 기분이 나빠한다고 지적해 주셔서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생각했었어요. 식사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졌어요. 오고 가는 중에도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말 몇 마디를 하시면서도 절대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술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하는 일은 여기저기 술과 관련이 없어서 다른 대단한 일을 해드리지는 못해도 평생 솔로가 되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든든한 에너지를 받는데 벌써 10년 전에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으면 못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입에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술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끊는 것이 맞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술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은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과 같이 다시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부인, 아무리 말을 잘 못 알아먹는다고 이렇게 사람 말을 무시해도 되나요? 제가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께서 전하고자 했던 말을 수화로 옮겨 전달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시어머니의 말을 아직 듣지 않았을 때부터 대뜸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수화를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못 들으셔서 그냥 웃고만 계셨던 것일 뿐입니다. 혹은 본문을 더 간결하게 수정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사부인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해도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되는 일인가요? 제가 어머니에게 전달하려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화로 전달하려 했지만 아직 못 들은 어머니께서 미리 신경질을 내셔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가만히 봤지만 너무 아시네요. 얼굴 표정부터 화가 잔뜩 나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지 못하신 어머니를 위해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향기합니다. 어머니도 듣지 못해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뭘 하는지 잘 아는데요. 어머니, 저희가 말했잖아요. 장모님께서 못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당시에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니, 2급이라는 것도 아니고 1급도 아닌데요. 1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애인 등급 의무를 해서 1급이 아니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분명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는데요. 드리러 갔을 때 보청기를 계셔도 잘못 들으신다. 균형 문제는 없지만 대화는 모두 수화로 한다고 했어도 그저 2급이라는 단어에 고쳐서 상대의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도 도통 대답을 하지 못하고 미소만 짓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확신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면서 만나는 딱 전형적으로 장애에 대해 무지해서 무리한 사람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혹시나 본인이 실수했나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가슴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오해는 풀어야지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저희 어머니 귀 상태를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말을 들어도 얼굴이 보통 풀어지지 않았었어요. 아, 그럼 아예 못 들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어렵게 설명하느냐고요? 난 또 조금은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말을 못 드시는 거예요? 당시에 했던 말을 계속해 주세요. 사마귀가 그때 집에 왔을 때도 설명했었다고요. I-94 부인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안에 사람이 종종 이렇답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을 그냥 뱉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몰라서 실수한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시죠? 조용히 있으면서 몰랐던 게 뭐예요? 자랑할 것 없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마귀가 그 말을 사부인께 수화로 전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음식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이제 가족이니까 조금이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했어요. 사돈 있어서 좋은 것을 먹었냐고 물어보셔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웃음을 짓으셨어요. 남편도 헤어지기 전에 저에게 한 번 더 사과를 했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서는 시아버지가 참 좋은 분 같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내 속도 부모님도 따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견해가 있고 3일 뒤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쯤 복지회관 1층에서 전화를 받아서 놀랐어요. 방문자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빠르게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의 직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당황해하자 시어머니께서 일을 마치면 함께 차를 한잔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궁금증을 품었고 해가 떨어진 뒤 시어머니를 따라 카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료를 주문하고
앉은 후에 다가와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차가워 보이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본 순간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얘기를 들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던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너도 잘 알잖아. 너 착하고 직업도 괜찮은 애인데 알잖아. 너희 부모님이면 내가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 인사드릴 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께서도 알고 계셨는데 왜 아예 직접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너희 아버지도 내 생각보다 훨씬 다릅게 절고. 그래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느냐. 너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수준이던데. 이분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겠냐고 하는 거다. 너랑 내 아들이 시켜줘야 하는 건 아니냐고. 여기서 우리 부모님이 받는 지원금과 남은 보험금, 제가 보내드리는 생활비 등을 나열하면서 어머니께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또 알아들을 것 같아. 생각도 없던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저희 가족에 대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알릴 것이고 파분하게 하겠다고 전하겠다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가정이 되고 싶지 않았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날 바로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하자고 연락했더니 대뜸 결혼해야겠다는 말을 하자 바로 집 앞으로 나왔죠. 남편에게 몇 시간 전에 시어머니께서 찾아왔던 일을 말했더니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는 듯 했고 저희 집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슬비 씨,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말했잖아. 슬비 씨 집안 사정이 있는 만큼 우리도 우리 집안 사정이 있다고. 그게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이런 무례한 행동으로 나랑 우리 아버지, 동생까지 창피하게 만들어 얼마나 심했으면 동생이자 취하고 1년에 한 번씩만 본가에 오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문제인 것 같아. 우리 결혼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랑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아니, 한번 뒤집어 엎어서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께 사과하도록 조치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 하지만 마세요. 나는 기본적인 예의를 존중하는 사위와 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관계를 그냥 이렇게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처음 예상했던 대로였네요. 남편은 반복적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마침내 우리 집을 찾아 부모님께도 사과했어요. 제가 우는 것을 막으려고 앞서 실망을 느낀 부모님께서는 어리둥절해 하셨죠. 그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 남편은 매일 연락하고 밤마다 찾아왔죠.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다름없이 시아버지를 만난 것은 우리 집 문 앞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보자 우리 부모님과 나도 매우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그 자식이 3일째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해보니 지혜의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느라 회사를 빼먹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듣자니 2시에 미가 또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네요. 미안하다고 하더니 사마가 내가 오늘 내 아내 대신 사돈께 사과드리러 왔다던데요. 시아버지는 그 말과 함께 각종 과일 상자와 한우 세트를 집 현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우리 부모님께 머리를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도 아내는 심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도 철없게 자라서 그러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나 우리 귀한 설비가 시집와서 고생할까 걱정되시면 저와 저희 아들을 믿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 딸처럼 소중히 대해야겠습니다. 이때 저와 부모님은 한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시아버지와 이런 시아버지 아래서 자란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할 만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저희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사양하지 않으셨지만 결혼을 반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본인이 저지른 무리에 대해 전혀 없던 일처럼 제게 다가와서 또 살갑기에 굴다는 것이 대단히 순조롭다고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때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한 잘못 때문에 창피해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창피하다고 느끼며 문제를 미루는 사람들 말이죠. 저도 굳이 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잘못을 반성하시듯이 제게 편안함을 준 것처럼 느껴져서요. 저와 남편은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시댁 근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남편 명의로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가 생기니 안심스럽고 너무 감사했는데 시댁이 너무 가까워서 걱정도 했어요.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이죠. 주말마다 예상대로 꼭 한 번씩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시어머니와는 어떤 갈등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전 경험이 있어서 더 신중해 보였고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난 후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초음파를 받았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심장 소리가 2개 들렸어요. 아니, 심장 소리가 2개라고요. 처음에는 내 심장 소리와 같이 들리는 건가 했지만 제 뱃속에 꿈틀꿈틀 움직이는 아이가 2명이라는 소리였어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아찔하기도 했는데 2명이라니. 남편과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은 탄생부터 함께하는 특별한 형제자매가 될 거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임신은 두렵기도 하면서 제 몸무게가 평균보다 적게 올라가고 있어요. 복지사 일을 일찍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2주차에 임신을 한 후 휴직을 바로 신청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집에서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어요. 임신 16주차쯤 되던 주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에게 한참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건반장 그만두는 데요.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당장 다음 달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아니, 그렇게 빨리. 이렇게나 쓰다니 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맞아요. 아니 건반 장만한 사람을 언제 찾아요? 고요. 새로운 사람이 정말 제 식당처럼 하기 쉽지가 않은데 나도 믿을 수가 없고 시어머니는 큰 갈비집을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분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일한 직원이 그만두니 신경이 쓰이겠죠. 아무리 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도 마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권 반장은 함께한 시간이 거의 10년이나 되네요. 그럼 그냥 가족이 제공해주는 사람이야요. 조금 가족까지 믿고 맡길 사람 주변에 어디 없을까요? 그 말과 동시에 조용히 무국을 먹던 저를 노골적으로 쳐다보시더니고요. 제게 일을 맡기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저도 옆에 있던 남편도 눈치를 채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빨리 구하는 게 나아요. 그럼 하루라도 먼저 일을 맡기고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아무도 면접 보고 쓴 후보를 뽑아요. 그것을 가려내는 것도 식당 사장의 역량이고 일이니까요. 어머니, 혹시 몰라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은 일을 못해요. 몸조리 한다고 하더니 도중에 그만두고 다시 도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 일은 복지사 일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시키는 이유는 매니저 일이 없어서 그냥 카운터 앞에서 계산하고 손 부족할 때만 서빙하면 돼. 예슬이 무슨 생각을 좀 하지 않니?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요새는 요가 다 모든 임산부들이 운동하잖니? 노도가 와서 운동하면서 용돈도 벌 수도 있고, 어때?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남편의 반대에도 속마음을 바로 드러냈거든. 어머니는 제게 평소 잘 보여주지 않는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하셨어요. 얼마나 급하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시어머니와 처음 만난 적이 없었잖아. 잘못 이해된 관계였다 생각했고, 결혼 후에는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었지만, 평화를 더 이상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저도 어떤 보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부담스럽지 말라며 내가 사람 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거워지기 전까지만 잠깐 도와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서 잠시 일을 해도 힘들 거야. 내 아빠 나온다면 내게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쌍둥이 배는 얼마나 커질지 궁금해하면서 머그잔 시계를 비교해봤는데 생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꽤나 뻔뻔한 분이었습니다. 쌍둥이로 인해 남들이 서서히 커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녀는 이미 커가는 듯했습니다. 6개월 만에 생겨서 나온 배를 가리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임신을 하여 30주를 맞이한 상태에서 배가 아주 부푼 채로 남산만큼 커진 느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언제나처럼 제게 출근하라며 식당으로 떠나라 하셨어요. 우리 집이 가까워서 그날도 직접 데리러 오셨죠. 다리가 부으며 몸이 무겁다며 힘들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카운터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죠. 편한 의자에 앉으면서 많이 쓰라고 요청하시며 살긴 살았다고도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어 달라고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으로 출근했죠. 그 편한 의자는 사실 매우 작은 1인용 소파였고 앉아도 요통과 숨이 막힌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다는 말에 이제 식당을 나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아침에 말했다고 했어요. 데리러 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나 아침이 되면 찾아오십니다. 거의 각설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데 오히려 그 소리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참다 문을 열게 되면 어머니는 울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왜 울고 싶은지 알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시어머니도 없는 게 그렇게 싫으냐?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어머님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제이는 몸으로 쉽게 못 나가요. 몸도 너무 무겁고 속이도 안 좋고 지요. 아직 체중이 부족해서 병원에서 완전 안정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머님의 식당을 도우다가 배가 손상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셨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거나 노골적으로 실망을 표현하거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날 출산일 줄로 쉬고 식당을 나가도록 했다고 하셨고 이를 대신할 사람을 꼭 찾아야 한다고 약속하시고 나가셨어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가 집에 들락거린 것을 알게 되었고 시아버지에게 엄하게 책망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배가 부어있을 때였기 때문에 임신 휴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무사히 쌍둥이 공주님들을 출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체중도 모자라 몸으로 불지른 것 같은 저를 정말 대견히 여기셨고 남편도 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원하는 대로 조리원에서 쉬라고 비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도 의사에게 제 몸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길래 그래도 며느리로서 걱정하신 듯 했는데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식당에서 당장 나올 수 있겠다. 그치? 대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어주던 시누이가 그 말을 듣고 한 소리가 나오네요. 엄마, 그게 할 소리야. 세봐,
네가 어떻게 바로 식당에 나가서 그냥 사람을 구하냐고. 내가 구인 광고를 올려주겠다. 내가 뭐 그것을 하나 못해서 이러는 줄 알지? 가족처럼 내 식당을 잘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돈을 준다고 해 월급을 잘 챙겨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지 식당처럼 일하겠다고 달려들지. 엄마, 식당이잖아. 언니만 데려다 놓고 놀러 나가지 말고 그런 사람을 구할 때까지 엄마가 일하면 돼. 내 나이가 몇인데 계속 식당에 짱 밖에서 허리를 굽혀 일을 해놀고 있는 며느리 있을 때 도움을 받아야지. 세원이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라고. 목숨을 걸고 나왔던 왜 논단 소리. 들어야 해요, 엄마. 진짜 그러지 좀 알아요? 내가 옆에서 보는 게 힘들어. 열을 낸 시누이가 떠나기 전에 절대로 이제 시어머니 식당을 도와주지 말라고 넌지시 제게 말했어요. 엄마는 해줄수록 더 바라는 파리지옥 같은 사람이라고 충고를 해주더군요. 근데 저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이미 그 파리지옥에 갇혀 있었다는 걸 저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도 이전에 아이를 낳고 집에서 일주일 돌봐주겠다고 얘기했으니 이것만 지키자고 생각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시누이 말처럼 만족을 못 하셨어요. 제가 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딱 3일이 된 날, 시어머니께서 점심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설마 또 식당에 데려가려고 오신 건 아니겠지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바리바리 짐이 들어있었어요. 너, 해먹기 귀찮을 것 같아서 내가 밑반찬 몇 가지 쌓아왔다. 그래도 며느리가 손주들을 낳았으니 챙겨주시는 것 같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찬을 감사하게 받고 냉장고에 정리를 하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을 한번 보고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애들 보는 건 어떠니? 쌍둥이만큼 2배로 힘들지. 근데 오늘도 4시간 도통 못 잤어요. 사람 쓰다 물에 사람 쓰면 너도 그 시간에 다른 일하지. 아니에요. 사람까지 쓸 필요 없이. 다음 주부터 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신다면 돼요. 그래도 사부인 오기 전까지 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식당 나가면 당장 이번 주부터 봐줄 사람을 구해야 해. 나는 에바 조이에게 부른다. 너는 가서 준비를 해. 비용도 내가 다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분명히 일주일 뒤부터 1월 도와줄 거라고 언급했는데 또 찾아와서 나를 식당으로 데려갈 의도였던 걸로 알았어. 아, 진짜 너는 나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던 거야. 대체 왜 그거 일주일을 못 기다리는지는. 아이들이 있는 방을 서서히 닫고 시어머니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동의했잖아요. 생후 일주일 후에 식당에 가겠다고 했다고요. 왜 계속해서 사람 피를 말리세요? 피를 말리라고 누가 했어요? 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용돈 옷 챙겨주고 사람도 불러다주는 과자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한 대로 일주일 뒤에 나가요. 어머니가 오셔서 급하다고 하면 이모를 고용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식당은 이젠 남이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거든. 그런 부분에서 넌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아. 그럼 어머님은 가족끼리 배려도 못 하시나요? 저는 제 아이들을 관심 없는 남에게 맡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해하시면 어머님이 식당에서 직접 일해주면 됩니다. 멜벌은 지점 안식 거기서 떨어뜨리고 곧바로 약속이 있으니 가야 할 텐데요. 왜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을 자신의 식당처럼 하라고 바라는 건가요? 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죠. 지금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언제까지 돌아다닐 건가요? 아버지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편히 걸어 다닐 수 없으니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눈이 확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가방을 들고 나와 당신에게 돌려드리면서 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니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식당 나가는 것도 취소할게요. 이제 어머님이나 누군가가 일하도록 해야겠어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어머어머 하면서 제게 등을 떠밀려 쫓겨났습니다.
잠도 얼마 못 자서 제 정신이 아닌데 사람 속을 확 뒤집으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후에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전부 다 무시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날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러게 처음부터 시작했으며 안 됐다고 하며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랬냐고 성질을 내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낸 후에 이제 절대로 식당 일도 또 시어머니와 하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부탁했지만 일절 도와주지 말라고 했고 저도 동의해요. 분명 처음에 잘못된 시작이었더라도 그 후에 잘 풀어내면 어떻게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같아요. 제 호의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대방에게는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 저희 일을 혼자 보기에는 기력이 안 나더라고요. 원래 다음 주에 오기로 한 어머니에게 구조를 요청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주에 바로 제 집에 오셨어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그냥 식당 문제로 시어머니랑 좀 다퉜다고만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잠이 모자라 허덕이는 형편을 알 수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을 위해서 손주도 봐주시고 저희를 챙겨주셨죠. 어머니가 오시니 애 둘러온 저도 이상하게 어리광쟁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어머니에게 홍합 나온 미역국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바로 마트에서 홍합 사다가 해주셨어요. 아침 일찍 고생하신 어머니는 애들 데리고 애들 방으로 가셔서 애들 잘 때 한숨 잔다고 들어가시고 저는 이미 두 그루째의 미역국 떠다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근데 딩동하고 굉장히 불안한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인터폰으로 가니까 웬걸 흐릿한 화면을 뚫고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문 덜 안 열고 대꾸도 안 하니까 계속 초인종을 눌러대어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들으실 수 없었지만 막 잠든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나가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병원이 걔한테 뭐라고 했길래 개관 아래 미치고 또 안에 무슨 소리세요? 제가 남편이 어머니와 전화 통화할 때 옆에 있었는데 그 정도 들을 말 안 하던데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병원이게 평생지 엄마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산다 해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죠. 어머니의 성격을 뻔히 아닐까요?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이해. 내가 너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있니? 네가 먼저 도와준다고 했잖아. 내가 먼저 식당에서 도와줄 거라고 해서 제가 나 혼자 부른 거였더니 이제 와서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어머님, 언제든지 내 이름을 프로페너티셨어요. 제가 배불러서 몸이 무겁지 않을 때까지 도와줄 거라고 했는데 굴면서 저에게 매달리셔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분명히 낫고 도와줄 거라고 했는데 그거 뭐 창선의 기회를 날린 건 어머님이세요. 아, 현재 우리 어머니는 안방에 계셔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그냥 가시라고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나 해도 듣지도 못하는 게 무섭습니다. 내게 어머님과 같이 소름 끼치게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귓가에 닿지 않는 사람도 듣을 줄 알겠죠. 저는 아직 애나 근절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어머님과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신랑이 체력이 부족해요. 제발 가주세요. 건방진 년이 어디서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갑자기 부들부들 떨더니 제 앞에 놓인 미역국 그릇을 들어서 제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제 머리를 쏟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 순간 아무 말도 행동도 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경악에 찬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더니 시어머니는 뭘 잘했다고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보셨어요. 그 후 몇 초도 안 되어서 뺀 질환 얼굴을 찌그러 쓰러졌지만 아 뭐야,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따라서 이 지랄을 해? 언제나 오셨다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악에 바친 얼굴로 시어머니 머리를 주걱으로 했었어요. 네, 후려치는 게 아니겠죠.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너 같은 사람은 더 맞아야 해. 막대한 말은 들을 필요가 있으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뭐라고 날 때리려고 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장애로 언어가 조금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가 오늘 명확하고 빠르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시면서 저를 마구 때리셨습니다. 그것도 주걱으로 말이죠. 내가 너를 알아봤다. 너같이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한 인간들은 모두 무식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해? 무겁게 뭘 치고 다니는 거야? 엄마, 그만해. 이제 괜찮아요. 저는 통기를 했지만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뒤에서 어머니를 감사하며 말렸고 거의 때려 맞을 뻔한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분만 가셨습니다. 한동안 참다가 억누르며 서 있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제대로 된 사실을 전해드렸어요. 어머니는 제대로 알고 나서 더 화를 내셨고 이후에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평생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어머니께서 직접 남편에게 전하셨어요. 내 딸은 그런 인간과 같은 가족으로 얽히게 될 수 없고 앞으로 잊어버리도록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내 딸에게 한돌 피해가 났어요. 남편은 직접 잘못한 게 없었지만 친정어머니 앞에서 대역 조인이 되어 용서를 구했어요. 심지어 본인의 어머니와 연을 끊는 경우가 있더라도 시어머니가 못 다가올 책임이 있게 하겠다고 해요. 제게 호되게 혼을 내려 시어머니는 사과를 했을까요? 확인했습니까? 이 사건이 있고 한 달 뒤에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고 남편과 시아버지에 의해 밀려나게 된 일이었어요. 이후 저는 아예 이사를 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찾아오려고 하셨는데 저희 집에 가깝다는 이유로 트라우마를 남겨놓아서 시어머니와 가까이에서 살기 싫었어요. 아버지는 제 의견을 존중하여 시댁과 시어머니의 식당 모두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하는데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시누이가 집들이 겸 조카를 보러 왔을 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식당을 매각하고 정리했대요. 네, 왜요? 장사가 학교에 잘 됐잖아요.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했어요. 그 식당은 아빠가 운영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식당 문제로 언니가 힘들었고 자신을 키워준 만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정리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말했고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차 안에서 당신의 복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사한 새 집의 주소를 엄마도 모르시는군요. 오빠나 나, 아빠도 알려주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혹시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서 언니를 괴롭히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도 궁금해하고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먼저 알려주기 전에 스스로 찾아보려고 해야 하며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아빠가 참고 있었던 것을 터뜨린 거죠. 진짜 우리 엄마의 집에서 외톨이가 되어야 하는데 아빠는 요즘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빠의 회사에 있는 여분의 사무실에서 접이식 침대를 펼쳐놓고 거기서 주무시다가 아버지는 또 어떤 고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식당을 닫은 여파로 인쇄업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시아버지의 시위가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며칠 후 어머니께서 찾아와서 제게를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명의로 시댁에 편지가 왔다고 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본인이 정말 못 배워서 그렇다며 죄송하다고 적힌 편지를 보고 솔직히 이런저런 감정이 없었다. 그냥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너무 무감정한 걸까요? 지금은 그저 시누이와 시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만나고 있는데 명절에는 그냥 밖에서 만나서 식사만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너랑 사돈 에볼라 같은 것 없다고 분풀리는 만큼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아직까지 시어머니께 먼저 연락하거나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남편을 통해 제게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거절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만큼 어차피 잘 안 될 운명은 아니었던 걸까 싶네요. 분명 그래도 잘 될 줄 알고 희망을 가졌던 관계를 철저히 한번 생각해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걸 관계를 올바르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희망을 걸었다가 그 후폭풍이 더욱 강하게 닥치곤 했거든요. 들어주신 이야기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래요. 음악, 아름답군요.